아우라 그룹의 플래그십 호텔 임페리얼 홀은 오늘 밤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수천 개의 크리스탈로 이루어진 샹들리에가 연회장 전체를 대낮처럼 밝혔고 그 빛은 대한민국 최상류층 인사들의 다이아몬드와 부딪혀 무지개색 파편으로 흩어졌다. 갓 공수된 네덜란드산 작약과 에콰도르산 장미 향기가 값비싼 빈티지 샴페인 향과 뒤섞여 현실 감각을 마비시킬 만큼 농밀하게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그 화려한 무대의 중심에는 오늘 밤의 주인공 아우라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박혜진이 서 있었다. 명품 디자이너가 그녀만을 위해 특별 제작한 순백의 오프숄더 드레스는 그녀의 가녀린 어깨선을 강조했고 목에는 아우라 그룹의 상징인 태양의 눈물이라 불리는 거대한 옐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주위 사람들의 끊임없는 찬사와 아부에 둘러싸여 행복하고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혜진 씨, 오늘 정말 눈부시네요. 이 드레스 파리에서 조차 보기 힘든 역작입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 3호가 아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저 아버지께서 제 생일이라고 조금 신경을 써주셨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겸손했지만 그 안에는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자의 당연한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혜진의 곁에는 그녀의 어머니이자 아우라 그룹의 실질적인 안주인인 송미경 여사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송 여사는 원래 박 회장의 비서였으나 2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은 박 회장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찾은 딸 박혜진을 앞세워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홀 전체를 훑으며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완벽한 조화와 통제의 균열이 생겼다. 홀의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부드럽게 흐르던 현악 사중주가 삐걱거리며 멈췄고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이 화려한 연회와는 단 하나의 공통점도 찾아볼 수 없는 낯선 침입자가 서 있었다. 그녀가 바로 한지원, 아니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으러 온 박진솔이었다. 그녀는 이 자리에 오기 위해 시골에서 며칠을 굶으며 차비를 겨우 마련했다. 낡고 해진 트렌치코트는 이미 비에 흠뻑 젖어 눅눅한 냄새를 풍겼고 며칠간 씻지 못해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창백하다 못해 푸른빛이 도는 얼굴에 지저분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 초라한 행색 속에서도 그녀의 두 눈만은 맹렬한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막아서는 경호원들을 필사적으로 뿌리치며 단상을 향해 소리쳤다. 잠깐만요. 제발,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절박함은 홀 전체를 울릴 만큼 강력했다. 박혜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송미경 여사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다. 저런 미친 여자가 어떻게 철통 같은 경호를 뚫고 여기까지 들어왔단 말인가. 경호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 여자 당장 끌어내지 못하고. 송 여사의 날카로운 고함이 울려 퍼졌다. 경호원 2명이 달려들어 지원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다. 지원은 그들의 손에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안 돼요. 난 끌려날 수 없어요. 아버지, 아니, 박 회장님. 그녀는 단상 가장 안쪽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무심하게 지켜보고 있는 아우라 그룹의 총수 박 회장을 향해 절규했다. 회장님, 저예요. 저 진솔이에요. 20년 전에 잃어버리신 회장님의 진짜 딸 박진솔이라고요. 그 충격적인 고백에 호라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경악과 불신 그리고 은밀한 흥분으로 가득 찬 눈으로 지원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내일 아침 신문 일면을 장식할 엄청난 스캔들이었다.
지원은 경호원들의 손을 뿌리치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다. 그것은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된 아기 베넷저고리 한 조각과 불에 그을린 자국이 선명한 낡은 목걸이였다. 이걸 보세요. 이게 증거예요. 20년 전 병원 화재 속에서 제가 하고 있던 목걸이라고요. 그 목걸이를 본 순간 송미경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것은 분명 자신이 20년 전 불타는 병원에서 바꿔치기한 아기 박진솔의 목에 걸려있던 것이었다. 자신이 시골 보육원에 버리라고 지시했던 그 아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 돌아왔단 말인가. 하지만 송 여사는 백전노장이었다. 그녀는 순간의 동요를 감추고 즉시 가장 비통하고 모욕당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세상에 정말 별일이 다 있군요. 여보, 저 여자 좀 보세요. 우리 불쌍한 혜진이를 잃어버린 딸이라고 사칭하며 감히 이런 짓을 벌이다니. 그제야 침묵을 지키던 박혜진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지원의 몰골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웃기지도 않네. 그래서 네가 나라고? 이 냄새나는 거짓골을 하고서 그녀는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지원을 노려보았다. 혜진은 지원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홀 전체에 또렷하게 울렸다. 네가 감히 내 자리를 넘봐? 돈이 필요했으면 차라리 무릎 꿇고 구걸이라도 하지 그랬어. 그랬다면 내가 동전 몇 푼은 던져줬을지도 모르는데. 아니야, 이건 내 자리야. 네가 내 모든 걸 훔쳐갔어. 지원이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20년간 겪었던 서름과 고통, 그리고 이 순간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혜진은 지원의 손에 들린 베넷저고리와 목걸이를 거칠게 낚아챘다. 이딴 쓰레기 조각 따위가 증거라고? 이런 건 시장에 가면 1,000원에도 살 수 있어. 그녀는 그것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하이힐 굽으로 사정없이 짓밟았다. 20년의 세월과 진실이 담긴 유일한 증거가 혜진의 구두굽 아래서 처참하게 찢어지고 부서졌다. 안 돼. 지원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찢어진 베넷저고리 조각을 끌어모으려 했지만 혜진은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혜진은 옆에 있던 웨이터의 쟁반에서 샴페인 잔을 집어들더니 지원의 머리 위로 남은 샴페인을 전부 쏟아부었다. 차가운 액체가 지원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찢어진 옷을 적셨다.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어머, 꼴 좀 봐. 감히 천금의 자리를 넘보더니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게 분명해. 모든 조롱과 경멸이 칼날이 되어 지원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경호원들, 뭐해. 저 미친 여자가 내 파티를 완전히 망쳐놨잖아. 당장 끌어내. 그리고 다시는 아우라 그룹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알겠어? 혜진이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녀의 완벽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자신의 것을 빼앗길 뻔했다는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경호원들이 다시 달려들어 지원의 팔을 붙잡고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다. 놓으라고. 이건 내 거야. 내 자리야. 박혜진, 송미경. 너희들, 내가 절대로 용서 안 해. 절대로. 지원의 절규는 끔찍한 비명처럼 혼란에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육중한 임페리얼 홀의 오크 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쿵 소리를 내며 닫혔다. 방금 전까지의 소란이 거짓말이었다는 듯 홀 안에서는 다시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송미경 여사는 사람들에게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우아하게 웃어 보였고 혜진은 씩씩거리면서도 자신의 승리를 만끽했다. 지원은 호텔 밖 쏟아지는 장대비 속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쳐졌다.
그녀는 차갑고 더러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찧었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찢어진 베넷 저고리 조각이 빗물에 휩쓸려 하수구로 떠내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잡으려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결국 놓치고 말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 유일한 증거도 마지막 희망도.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빗속에 홀로 버려진 채 방금 전 자신을 경멸하고 비웃던 그들의 세상이 담긴 화려한 호텔을 올려다보았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 안쪽은 그녀와는 다른 세상이었다. 박혜진. 지원은 빗물에 젖은 입술을 달싹여 그 이름을 불렀다. 증오와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여린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텅 비었던 눈동자에 지옥불보다 더 뜨겁고 어두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내가 반드시 내 모든 것을 빼앗아 주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맹세보다도 강력하고 차가운 선언이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등 뒤로 임페리얼 홀의 파티는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살갗을 때렸다. 9월의 밤비는 한겨울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얇은 트렌치코트 한 장만 걸친 지원의 몸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은 채 빗물에 젖어 무거워진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렸다. 눈앞의 임페리얼 홀은 거대한 괴물처럼 그녀를 비웃으며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귓가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와 박혜진의 경멸, 어린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이 냄새나는 거짓골을 하고서 내 파티를 망쳤어. 그리고 샴페인이 머리 위로 쏟아지던 그 차갑고 끈적한 모욕의 감각. 지원은 치가 떨려 이를 악물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뼈를 깎는 듯한 분노와 수치심으로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녀는 일어나야 했다. 이대로 쓰러져 있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며칠을 굶고 서울까지 올라온 데다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난 지금 그녀의 다리는 뇌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빗물은 그녀의 상처 입은 무릎을 따갑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바닥을 짚고 일어서려 했지만 젖은 손바닥이 미끄러지며 다시금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맥없이 쓰러졌다. 바로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가온 검은 그림자가 그녀의 시야를 가로막았다.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눈을 찔렀다. 지원은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육중한 엔진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고막을 울렸다. 최고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춰서 있었다. 차량의 뒷좌석 창문이 소리 없이 부드럽게 내려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궂은 날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얼음처럼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거기서 뭘 하는 거지?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호기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상황을 분석하고 보고하는 기계의 음성 같았다. 지원은 고개를 들었다. 창문 너머 희미한 가로등 불빛과 차량 내부의 조명에 비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날카로운 턱선, 오만한 콧날,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차가운 눈동자. 그는 TK 그룹의 총수 강태준이었다. 강태준은 사실 아우라 그룹의 파티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라이벌 기업인 아우라 그룹의 후계자 생일 파티는 그에게 있어 단순한 사교 행사가 아니라 적진을 탐색할 좋은 기회였다. 그는 일부러 조금 늦게 도착했다. 주인공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니라 파티의 열기가 무르익어 사람들의 경계가 흐트러질 때를 노린 것이다.
하지만 그가 호텔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다. 비에 흠뻑 젖은 여자가 경호원들에게 짐짝처럼 끌려 나와 내동댕이 쳐지는 장면을, 그리고 그 여자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찢어진 천 조각을 붙들고 오열하다가 이내 지옥에서 온 악귀처럼 분노로 타오르는 눈빛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을 강태준은 원래 감정에 휘둘리는 인간들을 경멸했다. 그에게 세상은 철저한 논리와 계산, 그리고 이익의 교환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체스판일 뿐이었다. 그런데 방금 전 저 여자의 눈에서 본 것은 단순한 절망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오히려 더 맹렬하게 타오르는 생명의 불꽃, 혹은 파멸을 향한 집념이었다. 그의 빈틈없는 분석적인 두뇌가 흥미롭다는 신호를 보냈다. 저 눈빛은 그가 아는 그 어떤 상류층 인간들에게서도 본 적 없는 날 것 그대로의 강인함이었다. 박혜진이 샴페인을 붓는 유치한 악행을 저지를 때 강태준은 이미 그녀를 패배자로 분류했다. 그리고 지금 빗속에서 쓰러지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저 여자를 변수로 주목했다. 회장님,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운전석의 김 비서가 백미러를 통해 태준의 의중을 물었다. 그는 자신의 상사가 이런 길바닥의 사소한 문제에 관심을 가질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태준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차 세워. 그리고 지금 강태준은 자신의 차창을 통해 빗물과 눈물과 모욕으로 범벅이 된 지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원은 그가 누구인지 알 리 없었다. 그녀에게 그는 그저 자신을 내려다보며 상황을 판단하는 또 다른 그들 중 하나일 뿐이었다. 비켜요. 지원이 갈라진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태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조소에 가깝게 올라갔다. 비키라? 지금 네 상황에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는 차문을 열라는 신호로 손짓했다. 김 비서가 황급히 우산을 들고 내렸지만 태준은 이미 우산도 없이 차에서 내려 빗속으로 걸어 나왔다. 빗물이 그의 값비싼 맞춤 정장을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지원의 앞에 멈춰 서서 짐승처럼 경계심을 세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이름이 뭐지? 그가 물었다. 차가운 빗물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당신이 알 거 없잖아요. 지원은 바닥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하지만 무리한 움직임에 현기증이 일었다. 며칠간의 굶주림과 극도의 스트레스가 그녀의 몸을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있었다. 그녀의 몸이 위태롭게 휘청거렸다. 그녀가 다시 아스팔트 바닥으로 쓰러지기 직전 강한 손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지원의 가느다란 팔목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의 소나기는 불에 댄 듯 뜨거웠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죽고 싶은 게 아니라면 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다. 무슨 제안? 지원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왜 자신을 붙잡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지옥 같은 순간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태주는 지원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게 만들었다. 네, 그 눈빛 마음에 들어. 그가 속삭이듯 말했다. 모든 걸 잃고도 복수심만 남은 그 도끼. 내가 아주 잘 아는 종류의 것이지. 그는 지원의 눈동자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보았다. 그것은 자신을 태울지언정 상대를 반드시 끌어내리겠다는 독한 의지였다. 박혜진에게 복수하고 싶나. 태준이 본론을 꺼냈다. 그 이름이 나오자 지원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네가 그걸 어떻게? 네가 박진솔이라고 외치는 소리 호텔 입구까지 다 들리더군. 태준은 비웃음을 거두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내 꼴로는 복수는커녕
오늘 밤 이 거리에서 얼어 죽기 십상이야. 네가 가진 그 증거라는 것도 저 가짜 천금의 구두구 말에서 다 짓밟렸고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입안에 번졌다. 이 남자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그래서 어쩌라고요? 날 조롱하러 온 거라면 그냥 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잦아들었다. 조롱? 태준이 피식 웃었다. 난 시간 낭비하는 짓은 안 해. 너에게 거래를 제안하러 왔다. 그는 지원을 붙잡은 팔에 힘을 주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지원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에게 거의 매달리다시피 했다. 내게 모든 걸 주겠다. 널 다시 태어나게 해주지. 누구도 감히 무시하지 못할 지위. 널 짓밟은 것들을 모조리 갚아줄 힘. 그리고 네가 그토록 원하던 아우라 그룹을 되찾을 기회까지. 그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 위험했다. 지원은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는 미친 걸까? 아니면 자신을 가지고 노는 또 다른 종류의 악질일까? 왜 나한테 그런 걸. 태주는 지원을 자신의 차 쪽으로 끌고 가며 말했다. 말했잖아. 내 눈빛이 마음에 든다고. 난 꺾이지 않는 것들을 좋아하거든. 그리고 나 역시 아우라 그룹을 무너뜨려야 할 이유가 생겼다. 그의 눈이 임페리얼 홀을 향해 번뜩였다. TK 그룹과 아우라 그룹은 오랫동안 물밑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내게 널 이용할 가치가 생겼다는 뜻이다. 한지원. 아니, 박진솔. 그는 지원을 거칠게 차 뒷좌석으로 밀어넣었다. 젖은 생쥐꼴인 지원이 최고급 가죽 시트에 앉아 극명한 이질감이 생겨났다. 태준이 반대편 문으로 올라탔다. 김 비서가 다시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그는 태준이 이런 기행을 벌이는 것을 처음 봤지만 감히 질문할 수는 없었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청담동 세이프하우스로. 그리고 의사 불러. 죽지 않을 정도로만 살려놓으라고 해. 태준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명령했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원은 차가운 시트 위에서 몸을 떨었다. 그녀는 옆자리에 앉은 남자를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난 당신을 믿지 않아. 믿을 필요 없어. 태준이 차갑게 대꾸했다. 넌 그저 내가 깔아준 판 위에서 맘껏 춤추면 돼. 내 복수를 위해서. 그는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마른 손수건을 꺼내 지원에게 던졌다. 꼴이 엉망이군. 내 차를 더럽히지 마. 지원은 그가 던진 손수건을 말없이 움켜쥐었다. 빗물과 눈물로 젖은 얼굴을 닦아내는 그녀의 손길은 거칠었다. 차는 빗속을 뚫고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화려한 호텔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지원은 그 불빛을 노려보며 다짐했다. 저곳에 반드시 돌아가리라. 오늘 밤 자신을 짓밟은 모든 것들을 되갚아주기 위해. 그리고 그 옆에는 자신을 지옥에서 건져 올린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인지 모를 차가운 CEO가 앉아 있었다. 청담동의 가장 은밀한 부촌 깊숙한 곳,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세이프하우스는 강태준의 성격만큼이나 차갑고 정제된 공간이었다. 미니멀리즘을 표방한 내부는 온통 흰색과 회색, 검은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었고 최고급 가구들은 사람의 온기가 아니라 정교한 계산에 의해 배치된 듯 무기질적인 감각을 풍겼다. 병원 응급실보다 더 깨끗한 이 공간에서 한지원은 지난 12시간을 보냈다. 의사의 왕지는 신속하고 기계적이었다. 저체온증, 영양실조, 탈수, 그리고 타박상. 그녀의 상태는 죽지 않을 정도라는 태준의 명령에 정확히 부합했다. 뜨거운 물로 모욕의 흔적을 씻어내고 부드러운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혀지고 따뜻한 수프가 그녀의 빈속에 강제로 밀어넣어졌다. 몸은 회복되고 있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곤두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떨어진 이곳이 또 다른 지옥일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은 박혜진의 하이힐 굽이 닿지 않는 유일한 곳이기도 했다. 지원은 거대한 통창 앞에 서서 빗물이 씻어낸 서울의 야경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낯설었다. 창백하지만 더 이상 더럽혀져 있지 않은 얼굴, 그리고 그 안에서 여전히 타오르는 두 개의 불씨 같은 눈동자. 정신은 좀 드나 등 뒤에서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샤워를 막 마친 듯 짙은 색 가운을 걸치고 머리카락에서는 물기를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는 지원의 맞은편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다리를 꼬았다. 그에게서는 빗속에서와는 또 다른 서늘하고 위압적인 향수 냄새가 났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죠? 지원은 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다. 충분한 휴식과 음식은 그녀에게 최소한의 방어력을 되찾아 주었다. 이런 호의를 베풀 만큼 한가한 사람 같진 않은데. 태주는 테이블 위에서 얇은 서류철 하나를 집어들었다. 호의라. 난 그런 감정적인 단어는 쓰지 않아. 이건 거래지. 그가 서류철을 유리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혼인 계약서라는 굵은 글씨가 지원의 눈에 들어왔다. 지원은 천천히 돌아서서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녀는 계약서를 집어들지 않고 그저 그 위에 적힌 단어들을 노려보았다. 결혼? 그녀의 입에서 실소가 터져나왔다. 지금 나랑 장난해요? 어제까지 길바닥에 있던 여자한테 결혼? 난 장난 따위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 태준이 차갑게 반박했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 난 결혼을 해야 할 이유가 생겼다. 집안 어른들은 쓸데없는 정략 결혼으로 내 발목을 잡으려 하고 이사회 늙은이들은 내 안정성을 문제 삼기 시작했지. 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할 아내라는 직함이 필요하다. 그는 지원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넌 그 아내 역할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야. 그의 시선은 그녀의 배경을 이미 모두 파악했다는 듯 오만했다. 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 지켜야 할 가족도 돌아갈 곳도 잃을 명예도. 게다가 넌 아우라 그룹을 향한 강력한 복수 동기를 가지고 있어. 그건 내가 TK 그룹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무기다. 지원은 그의 말에 담긴 잔인한 현실 인식에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그녀의 절박함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방패막이 인형이 되어주면 당신은 내게 뭘 줄 수 있죠? 태주는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렸다. 말이 통하는군. 첫째, 널 강지원이 아닌 TK그룹 강태준 회장의 부인 한지원으로 만들어주겠다. 널 감히 거지 취급했던 그 누구도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자리지. 둘째, 네가 박혜진과 그 어미에게서 모든 것을 되찾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정보를 제공하겠다. 돈, 변호사, 그리고 힘. 그의 목소리는 유혹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다. 네가 박진솔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더러운 싸움이 될 거다. 네가 바닥에서 뒹굴며 증거를 모으는 동안 그들은 널 다시 한번 짓밟아 버릴 거야. 하지만 내 아내라면 이야기가 다르지. 지원은 계약서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 세부 조항들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을한 지원은 강태준의 공식적인 아내로서 대외 활동에 성실히 임한다. 을은 갑의 사생활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감정적 교류도 요구하지 않는다.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목적 달성 시 상호 합의하에 연장 혹은 파기할 수 있다. 이혼 시 을은 위자료로 TK그룹 계열사 중 하나와 현금 1,000억 원을 받는다. 그것은 결혼 계약서가 아니라 철저한 MA 서류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복수를 지원하는 대가로 강태준은 3년간 자신의 완벽한 트로피 와이프가 되어줄 인형을 사는 것이었다. 심지어 감정적 교류 금지라는 조항은 이 거래가 얼마나 비인간적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죠? 지원이 물었다. 당신도 결국 그들과 똑같은 부류일 뿐인데 믿을 필요 없어. 태준이 반복해서 말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원의 앞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한 뼘도 채되지 않았다. 그는 지원의 턱을 다시 한번 움켜쥐었다. 하지만 어젯밤에 거칠었던 손길과는 달리 이번에는 마치 값비싼 도자기를 감정하듯 조심스러웠다. 넌 날 믿는 게 아니라 이 계약서를 믿으면 돼. 난 내 투자에 확실한 수익률을 요구하는 사람이야. 넌 내게 안정적인 경영권이라는 수익을 주고 난 내게 복수라는 수익을 돌려준다. 철저한 기브앤 테이크. 감정 따위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서 오히려 가장 안전한 거래지.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던 그 낡은 목걸이는 이미 박혜진의 구두굽에 박살났어. 하지만 내가 네게 새로운 검을 쥐어주겠다. TK의 안주인이라는 이름의 검. 그 검을 휘둘러 네 원수들의 목을 칠지 아니면 이대로 다시 빗속으로 나가 얼어 죽을지는 네가 선택해. 지원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이 남자는 악마였다. 하지만 그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천사가 아니라 더 큰 악마를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악마였다. 그녀는 어젯밤 자신을 짓밟았던 하이힐의 감촉, 머리 위로 쏟아지던 샴페인의 차가움, 그리고 빗물에 떠내려가던 베넷 저고리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이것이 금으로 만든 새 장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날카로운 발톱을 기를 수만 있다면 기꺼이 들어가리라. 좋아요. 지원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건 내가 받아들이죠. 그녀는 태준의 손을 뿌리치고 테이블 위에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을 한지원이라고 적힌 이름 옆에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획 하나하나에 그녀의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진솔이라는 이름 대신 한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담보로 한 계약을 체결했다. 태주는 그녀의 서명을 만족스럽게 내려다보았다. 현명한 선택이다. 그가 계약서 한 부를 지원에게 내밀었다. 내일 아침 디자이너들이 올 거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넌 TK의 안주인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니까. 그리고 그가 지원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차가운 귓불에 닿았다. 다시는 어젯밤 같은 절망적인 표정 따위 짓지 마. 내 아내는 밟히는 쪽이 아니라 밟는 쪽에 서야 하니까. 알겠나? 지원은 고개를 들어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절망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이 남자를 이용하고야 말겠다는 도끼만이 남아 있었다. 누가 누굴 밟게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죠, 여보. 그녀는 여보라는 단어에 독을 뱉듯이 힘을 주어 말했다. 차가운 CEO와 복수를 꿈꾸는 청금. 두 사람의 위험한 동맹은 그렇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차가운 계약서 한 장으로 시작되었다. 정확히 72시간 후 대한민국 상류사회는 말 그대로 뒤집혔다. 그 어떤 사전 예고도 열애설도 없이 터진 TK그룹 강태준 회장의 결혼 소식 때문이었다. 심지어 그 상대가 불과 며칠 전 아우라 그룹의 파티에서 상속녀 사칭 사기꾼으로 몰려 쫓겨났던 이름 모를 여자 한지원이라는 사실은 모든 가십지의 일면을 장식하기에 충분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돼? 강태준이? 그 얼음인간이 결혼을? 그것도 그런 정체불명의 여자랑? 아우라 그룹 파티에서 쫓겨난 바로 그 여자라니까.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샴페인까지
뒤집었었다고. 사교계의 모든 모임과 단체 채팅방은 이 충격적인 뉴스로 마비 상태였다. 사람들은 TK그룹의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느니, 강태준 회장이 드디어 미친 게 아니냐느니 온갖 추측을 쏟아냈다. 이 소식은 아우라그룹의 박혜진에게 가장 치명적인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자신의 스위트룸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중 태블릿으로 뉴스를 확인하고는 들고 있던 최고급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뭐라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녀의 비명소리에 하녀들이 달려왔지만 혜진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엄마, 이것 좀 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혜진은 잠옷바람으로 어머니 송미경의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송 여사 역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전화를 붙들고 있었다. 조용히 해. 지금 알아보고 있잖니. 그녀는 전화를 끊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대체 강태준이 왜 그 미친 거지야터를. 박혜진이 불안감에 손톱을 물어뜯으며 소리쳤다. 그 여자가 강태준을 꼬드긴 거야. 며칠 만에 어떻게. 아니, 그 남자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쓰레기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그날 자신이 샴페인을 부으며 짓밟았던 존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하나의 아내가 되어 돌아왔다. 그것은 단순한 신분 상승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송미경은 딸보다 훨씬 더 깊은 불안을 느꼈다. 강태준은 감정 따위로 움직일 남자가 아니었다. 그가 그 여자를 선택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자신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냉철한 계산이 깔려 있을 터. 일이 복잡하게 됐구나. 송 여사의 이마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한지원은 강태준의 본가인 평창동에 거대한 저택으로 입성했다. 그녀가 어젯밤까지 머물렀던 청담동 세이프하우스가 날카로운 수술실 같았다면 이 저택은 거대하고 차가운 박물관 같았다. 높은 천장,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추상화들, 그리고 발소리조차 삼켜버리는 두꺼운 카펫. 집안 어디에도 사람의 온기라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사모님, 회장님께서는 서재에 계십니다. 짐은 하인들이 옮길 것이니 먼저 회장님께 인사를. 집안일을 총괄하는 윤 집사가 정중하지만 기계적인 목소리로 그녀를 안내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은 여전히 그녀의 귀에 낯설게 밝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저 여자 혹은 미친 여자라고 불렸다. 지원은 강태준의 서재문 앞에 섰다. 그녀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최고급 소재의 차분한 원피스, 단정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 어제 아침 그녀를 완벽한 TK의 안주인으로 변신시키기 위해 수십 명의 전문가가 투입된 결과였다. 들어와. 노크도 하기 전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원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강태준은 거대한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지원이 들어왔음에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윤 집사에게 안내받았을 테지. 이 집의 규칙은 단 하나야. 내 허락 없이는 내 서재와 침실 2층에는 절대 올라오지 마. 그것은 환영 인사가 아니라 명백한 경고이자 선긋기였다. 알겠습니다. 지원도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감정적인 환대 따위는 기대하지도 않았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제야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새로 태어난 지원의 모습을 차갑게 훑어보았다. 일단은 적응해. 내 방은 1층 게스트 스위트룸이다. 필요한 모든 것은 윤 집사에게 말하고 내일 모레 있을 TK그룹 자선 파티에 내 아내로서 참석할 준비를 해. 그게 내 첫 번째 임무다. 그리고 태준이 태블릿 PC 하나를 그녀에게 밀었다.
이 안에는 네가 알아야 할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 TK그룹의 주요 임원진, 내 친척들, 그리고 아우라 그룹의 내부 자료까지. 네가 박진솔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면 저들보다 더 똑똑해져야 할 거다. 난 멍청한 파트너와는 일 안 해. 지원은 말없이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아내가 아닌 파트너라고 부른 것을 놓치지 않았다. 명심하죠.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서재를 나왔다. 그녀에게 배정된 방은 저택의 그 어떤 방보다 넓고 화려했지만 동시에 감옥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지원은 절망하지 않았다. 이곳은 그녀에게 감옥이 아니라 복수를 준비하는 요새였다. 그녀는 태준이 준 태블릿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평생을 걸려도 얻지 못할 방대한 양의 정보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잠자는 시간조차 아까워하며 모든 자료를 미친 듯이 흡수하기 시작했다. 아우라 그룹의 재무제표, 이사진의 약점, 그리고 박혜진과 송미경의 지난 20년간의 행적까지. 그녀는 단순히 복수심에 불타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안에는 스스로도 몰랐던 날카로운 지성과 전략가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시골에서 자랐지만 독학으로 배운 미술사와 디자인에 대한 감각은 천부적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강태준은 자신의 서재에서 막대한 예산이 걸린 TK 랜드마크 호텔의 로비 디자인, 최종 입찰 제안서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번 입찰은 아우라 그룹의 자회사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전부 다 쓰레기군. 이 정도 감각으로 아우라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서재 문틈으로 커피를 가져다 주러 온 지원이 그가 보고 있던 디자인 시안을 얼핏 보게 되었다. 그녀는 멈칫했다. 죄송합니다만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태준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용건 없는 출입은 금지라고 했을 텐데 그 디자인, 안 말입니다. 지원은 그의 경고를 무시하고 책상으로 다가왔다. 그 작품, 분명 유명한 작가의 것이지만 호텔 로비라는 공간의 본질과는 맞지 않아요. 저 조형물은 사람들을 압도하지만 편안함을 주지는 못하죠. 사람들은 저기서 사진만 찍고 바로 떠날 겁니다. 머무르지 않아요. 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래서 그는 이 건방진 여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지원은 거침없이 말을 이었다. 호텔 로비는 손님을 맞이하는 첫 공간이자 마지막 공간이에요. 압도적인 예술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고 싶은 따뜻함과 편안함을 주는 디자인이어야 해요. 차라리 A 안의 공간 배치에 B 안의 조명, 그리고 아직 발굴되지 않은 신진 작가의 따뜻한 질감을 가진 설치 미술을 조합하는 편이 낫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인사동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는 유나 작가처럼요. 그녀는 자신이 너무 나섰다는 것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주제 넘은 말이었다면 잊으세요. 그녀는 커피를 내려놓고 방을 나가려 했다. 잠깐, 태준이 그녀를 불렀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흥미라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방금 전까지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A안과 B안, 그리고 지원이 언급한 유나라는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네가 말한 그 유나 작가, 자료 좀 뽑아와. 그날 밤 TK그룹의 디자인팀은 긴급히 소집되었고 강태준의 지시하에 입찰 제안서는 전면 수정되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TK 랜드마크 호텔의 최종 입찰자로 TK그룹이 선정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결정적인 승리 요인은 기존의 권위적인 디자인을 탈피하고 고객의 감성을 자극하는 따뜻하고 혁신적인 로비 디자인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서재에서 승리 보고서를 읽으며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1층 게스트 스위트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는 분명 복수를 위한 검을 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린 것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값비싼, 심지어 스스로 빛을 내는 명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TK그룹이 매년 주최하는 자선 경매 행사는 단순한 기부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준이 자신의 제국을 과시하고 대한민국의 권력 지도를 재확인하는 무대였다. 올해의 행사는 그 의미가 더욱 특별했다. 바로 강태준의 아내 한지원이 사교계에 공식적으로 데뷔하는 첫 자리였기 때문이다. 행사장은 국내외 거물급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들의 시선은 온통 연회장 입구에 쏠려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강태준과 한지원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장내에는 미묘한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속삭였다. 저 여자가 정말 그 여자야? 세상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 한지원은 더 이상 며칠 전의 빗물에 젖은 생쥐가 아니었다. 짙은 네이비색의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가녀린 몸매를 우아하게 감쌌고 화려한 보석 대신 쇄골을 드러낸 목선은 고고한 백조를 연상시켰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익히지 않았지만 그 차가운 무표정함은 오히려 강태준의 그것과 닮아 있어 기묘한 위압감을 자아냈다. 그녀는 강태준의 팔짱을 낀 채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당당하게 맞받아쳤다. 강태준은 자신의 작품에 만족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동정받는 신데렐라가 아니라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얼음 여왕이었다. 그리고 한지원은 그의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있었다. 그때였다. 그들 앞을 가로막는 그림자가 나타났다. 박혜진과 송미경이었다. 아우라 그룹 역시 이 행사의 주요 스폰서였기에 불참할 수는 없었다. 박혜진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완벽하게 변신한 지원의 모습을 본 순간부터 분노로 손톱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자신이 짓밟았던 벌레가 감히 자신보다 더 빛나는 왕관을 쓰고 나타난 꼴이었다. 어머, 강 회장님, 그리고 사모님? 박혜진이 사모님이라는 단어에 뱀의 독처럼 경멸을 담아 말했다. 그녀는 지원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며칠 사이에 정말 용이 되셨네요. 그 드레스 정말 잘 어울려요. 지난번 그 빗물에 젖은 트렌치 코트보다 훨씬. 그녀의 목소리는 홀 전체에 울릴 만큼 컸다. 주변의 이목이 순식간에 집중되었다. 명백한 도발이자 지원의 가장 치욕스러운 과거를 상기시키려는 유치하지만 효과적인 공격이었다. 지원이 이 자리에서 당황하거나 분노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녀는 영원히 운 좋게 팔자 고친 거지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할 터였다. 하지만 지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박혜진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혜진 씨. 혜진 씨의 붉은 드레스도 참 인상적이네요. 며칠 전 파티에서 봤던 순백의 드레스만큼이나. 그녀는 태연하게 혜진의 생일 파티를 언급하며 그날의 승자는 자신이 아니었음을 은근히 상기시켰다. 박혜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너, 그녀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치려던 순간 송미경이 그녀의 팔을 강하게 붙잡으며 제지했다. 혜진아, 송 여사가 부드럽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지원에게 말했다. 사모님이 되시더니 사람이 달라 보이네요. 하지만 근본은 변하지 않는 법이죠. 안 그런가요? 그것은 지원을 향한 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강태준을 향한 경고이기도 했다. 당신은 지금 근본도 모르는 여자를 옆에 세웠다는 모욕이었다. 강태준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는 이 여자들의 유치한 암투에 끼어들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는 그저 자신의 아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지켜볼 뿐이었다. 지원은 천천히 샴페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마치 방금 생각났다는 듯 연회장 한편에 마련된 아우라 재단의 자선활동 전시 패널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근본이라
맞는 말씀이세요, 송 여사님. 저도 아우라 재단의 저 투명한 경영이라는 근본에 아주 감탄하고 있었답니다. 송미경의 눈이 가늘어졌다. 저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지원은 강태준에게서 배운 특유의 차가운 말투로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 날카로웠다. 특히 이번 새싹 아동병원 건립기금 모금이 아주 인상적이더군요. 아우라 재단이 100억 원을 쾌척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셨죠? 그게 뭐 어쨌다는 거죠. 박혜진이 불안한 듯 끼어들었다. 그 기금은 자신이 직접 관리하던 것이었다. 어쩐지 좀 이상해서요. 지원이 고개를 갸웃했다. 제가 남편의 도움을 받아 병원 측 재무자료를 조금 확인해 봤거든요. 분명 재단의 홍보 자료에는 100억 원이 전액 기부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병원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80억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장내에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20억. 그것은 단순한 회계 실수가 아니었다. 명백한 횡령이었다. 지원은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박혜진을 바라보았다. 20억 원이라는 거금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혹시 그 돈으로 아주 성대하고 값비싼 생일 파티라도 여신 건 아니겠죠? 너 지금 무슨 헛소리야. 박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르게 변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송미경의 안색 역시 잿빛이 되었다. 그녀는 재단의 돈 일부를 빼돌려 딸의 사치품을 사주거나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 그것은 그들 모녀만의 비밀이었는데 감히 저 계집애가 어떻게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기꾼으로 몰렸던 여자가 이제 아우라 재단의 비리를 정면으로 저격하고 있었다. 그것도 TK그룹 회장의 아내라는 직함을 달고서 이것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그룹 간의 전쟁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박혜진이 무어라 반박하려 했지만 입술만 파들파들 떨릴 뿐이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거짓말이야. 라고 소리치는 것뿐이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강태준이 나섰다. 그는 지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겼다. 그 동작은 지극히 자연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내 사람이라는 강력한 소유욕과 보호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얼음장 같은 눈으로 송미경과 박혜진을 쏘아보았다. 내 안에는 숫자 감각이 유난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TK의 안살림을 맡기기에도 더없이 훌륭한 파트너죠. 그는 파트너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단순한 회계 실수라고 믿고 싶군요, 송 여사님.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홀 전체를 울렸다. TK그룹은 투명한 경영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아우라 그룹 역시 마찬가지이길 바랍니다. 이 실수가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조용히 바로잡는 것이 현명하겠죠.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협박이었다. 송미경은 이를 악물었다. 감히 강태준이 저 계집애를 앞세워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물론입니다, 강 회장님. 저희 쪽 직원에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즉시 확인하고 바로잡도록 하죠. 송미경은 박혜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도망치는 것이나 다름없는 퇴장이었다. 사건이 일단락되자 사람들은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흩어졌지만 그들이 지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동정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경애와 두려움이 섞인 시선이었다. 지원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듯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강태준은 여전히 그녀의 허리를 감싼 팔을 풀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제법이군. 내가 준 칼을 그렇게 빨리 휘두를 줄이야. 복수라고 했잖아요. 지원이 그를 올려다보며 대꾸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좋아.
강태준의 입꼬리가 처음으로 진짜 미소에 가깝게 올라갔다. 그는 자신의 이 계약 아내가 예상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적진을 향해 돌격할 수 있는 날카로운 창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의 차가웠던 심장에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자선 경매 행사에서의 승리는 달콤했지만 한지원에게는 그것이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20억 횡령 스캔들은 송미경과 박혜진의 명성에 흠집을 냈지만 그들의 뿌리를 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송미경은 분명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것이고 적당한 희생양을 찾아내 책임을 전가한 뒤 다시 수면 아래로 잠복할 터였다. 평창동 저택의 서재. 시간은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날 밤의 성과에 만족한 듯 보였지만 지원은 태블릿에 빼곡히 정리된 자료들을 넘기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눈은 20년 전 아우라 병원 화재 사건 보고서에 고정되어 있었다. 송미경은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아요. 지원이 침묵을 깨고 말했다. 그들은 내가 가진 증거가 고작 횡령 장부 따위라고 생각하겠죠.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악, 그 20년 전의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내야 해요. 강태준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 그 안에는 그녀의 전략을 경청하는 파트너의 그것이 담겨 있었다. 근본적인 죄악이라. 그날 밤 너를 버리라고 지시받은 유모나 간호사를 말하는 건가. 박혜진은 송미경이 입양한 딸이 아니에요. 지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송미경은 그렇게 자비로운 여자가 아니죠. 그날 밤 두 아이가 바뀐 거예요. 송미경의 친딸과 내가. 그녀의 목소리에는 추측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다. 태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것은 너무나 드라마틱한 가설이었지만 동시에 송미경이라는 여자의 탐욕과 박혜진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도 했다. 증거는 그가 짧게 물었다. 그걸 지금부터 찾아야죠. 지원이 화면을 확대했다. 그날 밤 화재 현장에서 송미경과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 송미경이 아우라 병원에 심어둔 그녀의 먼 친척이자 당시 신생아실 간호조무사였던 김숙자. 그녀를 찾아야 해요. 강태준의 지시가 떨어지자 TK그룹의 정보팀은 즉시 움직였다.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김숙자의 행방이 파악되었다. 그녀는 서울 외곽의 한 허름한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지원은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혼자 가겠어요. 그녀가 태준에게 통보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고백을 받아내야 하는 일이에요. 당신의 경호원들이 문을 지키고 서 있다면 그녀는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거예요. 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송미경이 널 노리고 있어. 20억 스캔들로 이미 넌 그녀의 눈엣가시다. 그런데 이제 와서 20년 전 증인을 만난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반대에 가까운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래서 더 가야 해요. 지원이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녀가 죽기 전에, 그리고 송미경이 그녀의 입을 영원히 막아버리기 전에.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태주는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한숨 대신 차가운 명령을 내렸다. 김비서, 차 준비해. 병원 근처 반경 1km 이내 모든 CCTV 확보하고 우리 팀을 잠복시켜. 그녀가 병실에서 나오는 순간 내 차에 태운다. 그는 지원을 보며 덧붙였다. 1시간이다. 그 이상은 안 돼. 요양병원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다. 소독약 냄새와 죽음의 그림자가 복도 전체에 깔려 있었다. 지원은 6인실 가장 구석,
창가자리에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앙상한 여인을 발견했다. 김숙자였다. 한때 송미경의 충실한 하수인이었던 그녀는 이제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지 않으면 숨조차 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누구신데? 김숙자가 힘겹게 눈을 떴다. 그녀는 지원을 알아보지 못했다. 지원은 의자를 끌어 그녀의 침대 곁에 앉았다.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죠. 지원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알아요. 김숙자 씨. 20년 전 아우라 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셨죠. 그 말에 김숙자의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흔들렸다. 그녀의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를 나가. 당장 나가. 그녀가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송미경이 보냈나요? 지원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김숙자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니면 박혜진이 보냈나요? 혜진이, 우리 혜진이를 당신이 어떻게? 김숙자가 공포와 그리움이 뒤섞인 눈으로 지원을 바라보았다. 당신 딸이니까요. 지원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박혜진은 송미경의 딸이 아니라 당신의 딸이죠. 그리고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당신이 그날 밤 불길 속에서 벌인 진짜 박진솔이고요. 김숙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숨을 쉬지 못하고 캑캑거렸다. 아니야. 송미경은 당신을 버렸어요. 지원이 냉정하게 사실을 짚었다. 당신의 딸을 대한민국 최고의 천금으로 만들어주는 대가로 당신의 평생을 이 어두운 병실에서 썩게 만들었어요. 당신은 지금 폐암 말기인데 당신 딸 혜진이는 당신 병원비 한 푼 내주지 않는군요. 그 비싼 드레스와 보석을 살 돈은 있으면서 지원이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진실을 말해주세요. 당신 딸 혜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20년간 지옥 속에서 살아온 나를 위해서도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이 죄책감을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지 않다면 김숙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죽음의 문턱에서야 비로소 그녀의 굳게 닫혔던 양심이 열리기 시작했다. 아가씨, 잘못했어요. 그녀의 입에서 마침내 20년간 묻혀있던 고백이 터져나왔다. 그날 밤 송미경은 자신의 딸 혜진을 낳았지만 아기는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다. 반면 같은 날 태어난 회장의 딸 진솔지원은 너무나 건강했다. 송미경은 자신의 딸이 병약하게 자라거나 혹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때 마침 병원의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 송 여사님이 저한테 기회라고 했어요. 김숙자가 울먹이며 말했다. 불길 속에서 두 아기의 이름표를 바꾸라고. 건강한 아가씨를 자기 딸로 삼고 자기의 병약한 딸을 회장님 딸로. 아니지. 김숙자는 혼란스러워했다. 아니, 송 여사님은 자기 딸 혜진을 회장님 딸 진솔로 만들고 진짜 회장님 딸 지원은 멀리 내다 버리라고 저한테 돈을 줬어요. 그럼 자기 딸이 아우라의 주인이 될 거라고. 그녀는 차마 갓난아기를 죽일 수 없었다. 그래서 아무도 찾지 못할 시골의 한 보육원 앞에 지원을 내려놓고 도망쳤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였다. 우리 혜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엄마 없이 자란 불쌍한 내 딸이에요. 제발. 지원은 말없이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분노가 아니라 지독한 허무함이 밀려왔다. 한 여자의 탐욕이 두 아이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꿔 놓았다. 지원이 병실을 나섰을 때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말한 약속 장소로 향하며 녹음 파일을 그의 비서에게 전송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잠시 긴장이 풀린 순간이었다. 그때 요양병원 후문의 좁은 골목길. 스산한 어둠 속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송미경이 김숙자의 병실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원이 증인을 만났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그녀는 마지막 수단을 동원했다. 사고로 위장한 제거. 지원이 골목 모퉁이를 도는 순간 세단이 굉음과 함께 속도를 높여 그녀를 향해 돌진했다. 지원은 피할 곳이 없었다.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에 눈이 멀어버릴 것 같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팔로 얼굴을 가렸다. 끼익 굉음과 함께 육중한 무언가가 지원의 앞을 가로막았다. 지원이 눈을 떴을 때 자신을 덮치려던 세단은 옆구리가 처참하게 찌그러진 채 벽에 처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앞을 막아선 것은 강태준의 검은색 방탄 세단이었다. 차가 멈추기도 전에 운전석에서 강태준이 뛰쳐나왔다. 그는 뒷좌석이 아니라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창백한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한지원. 그가 달려와 충격으로 주저앉은 지원의 어깨를 붙잡고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그의 목소리는 낯설 만큼 다급하고 거칠었다. 그는 지원의 얼굴과 팔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지원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 괜찮아요. 그때서야 태준의 경호팀이 찌그러진 세단에서 운전자를 끌어냈다. 태준은 지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자신의 차 쪽으로 이끌었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재킷을 벗어 떨고 있는 지원에게 덮어주었다. 송미경이 보낸 쥐새끼로군.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냉기처럼 차가웠다. 그는 지원을 조수석에 태우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파트너의 그것이 아니었다. 방금 받은 녹음 파일, 당장 검찰 측에 넘겨. 그리고 내가 확보하라고 했던 20년 전 병원 출생 기록 원본과 김숙자, 박 회장, 그리고 한지원의 DNA 대조 샘플 내일 아침까지 법적 증거로 완료해. 아우라 그룹 오늘부로 끝장낸다. 그는 차에 올라타며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원의 손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그의 차가운 손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평창동 저택은 거대한 폭풍 전야의 지휘본부와 같았다. 강태준은 1초도 쉬지 않았다. 그의 지시 한마디에 TK그룹의 법무팀과 정보팀은 전쟁 기계처럼 움직였다. 김숙자의 병실은 즉시 TK의 경호 인력에 의해 보호 조치에 들어갔고 그녀의 진술은 공증을 거쳐 법적 증거로 탈바꿈했다. 지원은 샤워를 마치고 태준이 내어준 새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여전히 미세하게 몸을 떨고 있었다. 방금 전 자신을 덮쳤던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망막에 새겨진 듯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목숨을 건 전쟁에 뛰어들었음을 실감했다. 태준이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향하는 지원을 붙잡았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우유가 들려 있었다. 마셔, 진정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계약 파트너에 대한 배려를 넘어선 무언가였다. 지원은 잔을 받아들었다. 고마워요. 그녀가 작게 말했다. 날 구해줘서. 태준은 대답 대신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가볍게 쓸어 넘겼다. 내 파트너가 이런 사소한 함정에 당하는 건 용납 못해.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다시는 내 눈앞에서 그런 위험한 짓 하지 마. 그의 눈동자에서 지원은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두려움의 그림자를 보았다. 자신을 잃을 뻔했다는 두려움. 그 순간 지원은 깨달았다.
이 차가운 남자의 얼음 성벽이 자신으로 인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그녀는 그가 내민 손을 외면하지 않고 그의 따뜻한 손을 마주 잡았다. 이틀 뒤 아우라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장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긴장감이 감돌았다. 20억 횡령 스캔들로 인해 주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었다. 송미경과 박혜진은 애써 태연한 척 단상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이미 희생양을 정해두었고 이 사태를 무마할 자신이 있었다.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미경이 준비한 사과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이 모든 것은 재단의 회계 담당 직원의 단독 소행으로 거짓말, 육중한 강당문이 열리며 낮지만 모든 소리를 압도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칠흑 같은 검은색 정장을 입은 강태준과 그와 나란히 선 한지원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빗속의 절망이 아닌 모든 것을 되찾으러 온 여왕의 위엄을 담고 있었다. 박혜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네가 감히 여길 또. 송미경의 얼굴도 굳어졌다. 저것들이 감히 주주총회장까지 난입하다니. 경비 뭐해. 저자들 당장 끌어내. 감히 누가 누구를 끌어낸다는 겁니까? 강태준이 주주들 사이를 가로질러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뒤로 TK그룹의 변호인단과 사설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오늘 이 자리는 아우라그룹의 진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무슨 헛소리야. 혜진이 소리쳤다. 아우라의 주인은 나야. 박혜진. 지원이 단상에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아니, 넌 박혜진이 아니야. 넌 김혜진이지. 그녀는 첫 번째 증거 자료를 강당의 거대한 스크린에 띄웠다. 김숙자의 얼굴과 신상 명세였다. 저 여자는 우리 집안의 먼 친척일 뿐이야. 송미경이 다급하게 변명했다. 하지만 지원은 김숙자의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20년 전 그날 밤의 화재, 두 아이의 뒤바뀐 운명, 그리고 송미경의 잔인한 지시, 김숙자의 절박한 고백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거짓말,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저 미친 여자가 꾸며낸 거라고. 혜진이 발악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텐가? 태준이 나섰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식 DNA 감식 결과 보고서였다. 첫째, 한지원 양과 박 회장님 현재 병환으로 누워있는 애 유전자 일치. 그녀가 박 회장의 친손녀, 즉 박진솔임을 증명한다. 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강당을 지배했다. 둘째, 박혜진 양과 김숙자 씨의 유전자 일치. 넌 송미경의 딸도 박 회장의 손녀도 아닌 김숙자의 친딸이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강당 안은 경악으로 술렁였다. 박혜진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니야.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그녀는 송미경을 애처롭게 바라봤다. 송미경의 시대도 끝났다. 그녀의 모든 계획, 20년간 쌓아올린 거짓의 성이 무너져 내렸다. 태준의 변호사가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다. 이것은 송미경 씨가 김숙자 씨를 제거하기 위해 살인 청부를 시도한 증거입니다. 이틀 전 박진솔 씨를 향한 차량 돌진 사고의 배우죠. 횡령, 사기, 배임, 그리고 살인교사. 모든 범죄가 드러난 순간 강당의 뒷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송미경 씨, 박혜진 씨,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나 난 아무 잘못 없어. 다 저 여자가 꾸민 짓이야. 혜진이 끌려가며 지원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내 인생이 아니야. 지원이 차갑게 말했다.
그건 처음부터 내 인생이었어. 네가 훔쳐간 내 자리, 내 이름, 내 모든 것. 송미경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수갑을 찼다. 그녀의 눈은 지원이 아닌 저 멀리 허공을 향해 있었다. 20년의 탐욕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흩어졌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주주총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박 회장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최고령 이사가 단상에 올랐다. 그는 병상에 있는 박 회장이 모든 진실을 전달받았으며 깊은 참회와 함께 모든 권한을 자신의 유일한 혈육에게 위임한다는 친필 유언장을 공개했다.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박진솔님을 공식적으로 추대합니다. 이사의 선언과 함께 주주들의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지원은, 아니, 진솔은 20년 만에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지난날의 모욕을 떠올렸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녀의 곁에는 강태준이 굳건히 서 있었다. 그날 저녁 평창동 저택이 아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태준의 펜트하우스. 지원, 아니 진솔은 낯선 자신의 이름 박진솔 회장이 새겨진 명함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태준이 와인 2잔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축하해, 박진솔 회장. 그가 잔을 내밀었다. 고마워요, 강태준 회장님. 진솔이 잔을 받았다. 당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은혜라. 태준이 피식 웃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로 걸어가 금고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왔다. 그것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 서명했던 차가운 혼인 계약서였다. 이 계약서 기억하나? 그가 물었다. 진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이제 모든 목적이 달성되었으니 계약은 파기될 터였다. 네, 기억해요. 이제 이혼 절차를 밟아야죠. 계약대로. 틀렸어. 태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그 계약서를 진솔의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바닥으로 흩날렸다. 강태준 씨? 진솔이 당황해서 그를 바라보았다. 태준이 그녀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계약은 무효야. 난 멍청한 투자를 했어. 방패막이 인형을 샀는데 내 심장을 훔쳐갈 줄은 몰랐거든. 그의 얼음 같던 눈동자에 오직 진솔만을 담은 뜨거운 열기가 타오르고 있었다. 난 감정적인 거래는 안 한다고 했지. 그래서 이건 거래가 아니야. 명령이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태양의 눈물보다 더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다. 박진솔, 내 아내가 되어줘. 이번엔 계약서 없이 내 평생을 걸고. 진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모욕과 분노가 아닌 행복과 구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의 아내가 될게요. 태준 씨. 태준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키스했다. 차가운 CEO와 돌아온 천금.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몇 달 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두 개의 거대한 축에 의해 재편되었다. 박진솔 회장의 감각으로 다시 태어난 아우라 그룹과 강태준 회장의 냉철함으로 더욱 견고해진 TK그룹. 두 사람은 재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동맹이자 부부가 되었다. 진짜 천금이 돌아왔고 그녀는 더 이상 모욕받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구원한 냉정한 CEO의 유일한 여왕이 되어 자신의 제국을 당당히 다스리기 시작했다.